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전시회 라운드 테이블 소개를 맡게 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최영준 석사 과정입니다. 환상의 전조 전시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2주가 되어 가는데요. 게임과 예술 두 흥미로운 주제들이 어우러진 전시인 만큼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 작가님들도 모두 참석하신 만큼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게임 아트, 아트 게임, 그리고 게임과 아트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이 준비되어 있지만,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작가님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나눠지는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후 진행을 맡아주실 연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찬 연사님께서는 미디어 문화예술 채널 앨리스온 편집장 뿐만 아니라 게임 입문 연구랩 더 플레이 대표, 현대자동차 오픈 스튜디오 제로원 전문 멘토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넷마블 게임 아카데미, 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입문학 세미나 등을 기획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도 문화로 게임이 자리 잡기 전부터 이런 컨텐츠이자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탐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정말 재밌는 라운드 테이블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미술 영역에서의 게임이라는 주제로 저희와 함께 하게 된 연사님 토크 들으면서 환상의 전조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된 허대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밌고 굉장히 흥미로운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또 너무 없어가지고 전시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볼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천천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작업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재밌는 얘기들을 이렇게 함께 하신 작가님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막 고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다가오게 돼서 여러모로 많이 설레네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전반부에 제가 게임, 문화로서의 게임, 그리고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맥락을 좀 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신속하고 굵고 명확히 좀 진행을 좀 해보고, 먼저 이렇게 공통의 어떤 게임의 토대를 쌓고, 그 이후에 작가님들과 같이 이번 전시,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품, 그리고 작가님들이 게임이라는 어떤 이게 대상 혹은 주제 혹은 뭐 백그라운드나 어떤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 공유 지점에서 이렇게 재밌는 또 꽃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모두 푸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하지만은 그 꼭지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생각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것들 자체가 이것들도 시발점으로 해서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이자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주문을 받았던 거는 게임, 문화로서의 게임, 그리고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사 혹은 어떤 맥락을 잡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어몽어스 게임 모두 다 아시죠? 거기다 와서 게임 어몽어스,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런 게임이 대체 무엇이고 얘가 대체 어떻게 흘러왔을까, 그리고 예술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보다는 한국의 흐름에 좀 더 맞춰가지고 대체 이 게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하게 취급받았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넘어왔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를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까지 다가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것들이 예술과 어떻게 적점을 이루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이 대체 예술이야, 예술이 아니야 라는 그런 담론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런 굉장히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10년 전쯤 굉장히 촉발이 됐다가 이미 그 단계는 넘었다고 봐요. 게임은 문화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다음 얘기를 할까?
대한 얘기를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대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어떤 외연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확장을 이루어왔었죠. 굉장히 전통적으로는 바둑이나 체스부터도 게임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숨바꼭질이나 뭐 말뚝박기, 뭐 제기차기 이런 것 자체도 지금 게임의 요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했던 보드 게임이나 테이블 게임 자체도 게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고, 거기에서 파생해서 뭐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빅게임이라고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게임조차도 어떻게 보면 게임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 맥락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누게 될 뭐 게임 안에서 예술적인 문화적인 무언가를 얘기할 때 많이 또 얘기되는 게 인디 게임이라는 존재, 뭐 시리어스 게임, 아트 게임, 게임 아트, 굉장히 조금 미미한 변화긴 한데 상당히 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할 거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다 얘기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많이 퍼져나갈 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서 저희가 게임을 이야기할 때 포커스를 잡을 거는 이제 맨 앞에 있는 PC 콘솔 모바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디오 게임의 어떤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이 대체 뭔데? 게임의 핵심적인 얘기를 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하지만 어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가님들 비롯해서 MZ세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온 결정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결정의 순간,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렇게 어느 한 분기를 타게 되는데 이 결심했어. 이 선택의 순간을 끊임없이 연속해서 나가는 게 게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시드 마이어라는 게임 개발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명이라는 정말 악독한 게임을 만든 굉장히 대표적인 게임 개발자분이신데 이분이 정의하신 게임의 한 어떤 흐름일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흥미로운 선택의 반복, 이 게임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예스퍼 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가 분이 2014년도에 재밌는 책을 하나 냈어요. 하프 리얼에서 얘기하는 게임에 대한 얘기인데 규칙, 이 게임을 구성하는 가장 근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규칙이 위해서 규칙을 다루고 또 규칙에 대해 유의하는 과정이 게임의 정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축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할 게임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금 핵심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게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저는 좀 플레이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와 게임의 관계에서 많은 담론들이 있었어요. 그 담론 중에 가장 중심축이었던 사건이 한 7, 8년 전쯤에 있었던 네로톨로지와 루돌로지에 대한 어떤 충돌을 통해서 게임의 정의 그리고 게임의 논의 지점을 다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과 문화, 게임과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게임이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나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게임은 처음에 굉장히 유해한 무언가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뭔가 진행할 때 부모님 몰래 가는 곳, 뭔가 숨어서 해야 되고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거에서 저의 오랜 시절 대부분이 좀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트워크 세상이 도래를 했죠.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딱 월드 와이드 웹 자체가 대중한테 전파가 되고 아이폰 3GS가 2007년도에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세상이 도래를 하게 되면서 게임 자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세상과 더불어 하나의 환경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순간이 산업과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게임이었을 거예요. 그 이전의 게임은 잉여였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생산적이지 않고 생산적이고 뭔가 앞서 나가야 되는 무언가를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게임이었다면은 이게 산업과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게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성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자리 잡나? 그리고 앞서 최영균 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도 문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도 문화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 수많은 문화들이 존재를 했죠. 근데 그 수많은 문화에 대한 역사 안에서도 다른 문화의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담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흐름 자체를 주도하게끔 만든 문화는 항상 이렇게 존재해 왔다라는 게 주도 문화의 어떤 이야기일 거예요. 뭐 전통적으로 따지면 문화이라는 게 되겠고, 이게 회화로 넘어오고 사진 그리고 영상 그리고 게임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이 게임이 주도 문화로서 기능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방송 같은 경우 딱 보면 아마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 거예요. 게임 인터페이스예요. 수많은 그러니까 몇 회가 주자가 나가 있는지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자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게임 쪽에서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게임은 굉장히 약소한 무언가였다면은 어느새부터 게임이 대중매체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할걸요. 방탈출 게임 자체도 원래 아날로그에 출발한 게 아니라 게임 쪽에서 넘어온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든지 그 도구를 조작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 모든 이런 논리들 자체가 게임으로 또 넘어가는 거. 런닝맨 역시 마찬가지죠. 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적을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적을 추적해서 뭔가를 이룩하고 일종의 퀘스트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역시 게임에서 넘어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맨 오른쪽 하단부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죠.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되기 이전에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장소로서 강릉이었나요? 거기가 우연찮게 잡히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강릉 간 그런 사건들. 게임이라는 게 단지 문화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저 귀퉁이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게임 자체에서 역으로 우리 일상에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전 김태호라는 사람의 엄청난 성공한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어요. 놀면 뭐하니 또 부캐라는 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단어이고 개념이잖아요. 게임 쪽에서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었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게임 안에서 나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캐릭터를 생성해요. 아바타를 생성하고, 근데 그 아바타가 나를 꼭 닮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아바타 같은 경우는 내 이름 그대로 쓴다든지, 아니 나는 이런 얼굴이고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어떻게든 나를 투영하라는 게 그 초창기 게임 문화의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1, 2, 3, 4 뒤에 뭐 번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성인데 여성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굉장히 캐릭터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일상화되는 사회예요. 그리고 이것들 자체가 수많은 부캐이고 수많은 것 중에 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오롯이 투영한다,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다, 나의 동일시한다를 넘어서 수많은 나의 분신들을 만들고, 이 조각단 분신들 자체가 그렇다고 나의 굉장히 하위 개념인도 아니에요. 나예요. 얼마든지 가면을 바꿔 쓰거나 몸을 바꿔 타면서 모든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그런 부캐 개념 자체가 게임에 넘어왔고, 이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체화되어 있다는 지점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모든 것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데 이게 막상 현실 세계로 넘어오니까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익숙하면서 낯설고 이 흥미의 모든 포인트 자체가 이 수많은 녀석의 부캐가 사람들의 인기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체 환경 자체가 매우 바뀌었죠. 상시 접속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어느 골방에 앉아서 게임방에 앉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런 무언가의 행위가 아니라 일상 중에 그냥 일상을 넘나들면서 게임을 플레이한다는 경험 자체가 과거와 되게 다르고, 그 지점 자체가 게임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전기 자체는 전사를 좀 짜다 보면은 제가 볼 때 위룰이 분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위룰이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한창 때 이렇게 해봤던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지점은 그 이전의 게임과 되게 달라요. 전투 없고 성장 없고 캐릭터 자체에 대한 특성이 없어요. 그냥 단지 부동산이죠. 네, 너른 벌판에 모를 심고 계속 그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과정 중에 그 어떤 충돌도 없고 흥미 요소도 딱히 없어요. 단지 그냥 보고 즐기는 관상 게임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실시간이라기보다 동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게임은 내가 접속했다가 로그아웃 하면은 멈춰 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 우리한테 내가 나가 있는 시간은 게임은 시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시간성 자체가 항시나 접속하게 만드는 이 동시간성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강의됐고, 이 동시간성을 통해서 동기화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메타버스 자체가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고 새로운 과거이기도 한 그런 지점이 여기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해요. 그 이전까지의 게임은 정지 플레이였다면은 얘는 시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게임 자체가 특이한 경험, 일상과 괴리된 경험이 아니라 일상과 붙어 있는 거라는 관념이 시작됐다라는 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상을 침범하면서 일상과 게임 플레이의 시간 자체가 동등하게 오는 그런 접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니지 워낙 유명하죠. 리니지 같은 경우는 일상의 정치가 게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리니지 안에서 게임 세계 안에서의 모든 행동 자체가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그랬던 습관이었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아틱한 게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게임이에요.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수많은 일상 용어들이 와우에서 온 게 되게 많아요. 그건 좀 이따 뒤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일상과 게임의 어떤 경계선상을 무너뜨리는 순간들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들을 뒷받침했던 건 역시나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달이었죠. 그 이전까지 인터넷 접속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그 네이트 버튼 아실 거예요. 이거나 물론 자살 버튼이라 얘기 나올 정도로 예, 이 인터넷 접속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금액이 너무나 엄청났어요. 근데 2008년 최초로 스타벅스가 와이파이를 무료로 풀었고요. 2009년 아이폰이 3G 상륙을 했는데 이게 가지는 건 스마트폰의 보급의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아마 그 이전 국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안 풀었어요. 위피라는 정통부에서 나온 독자적인 인터넷 접속 일종의 시스템이죠.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그것과 과금제가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외부에서 못했는데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무료로 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상시 접속 자체가 가능해진 그런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유명한 가상현실에 대한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이 게임의 가상현실과 우리의 물리적인 일상현실이 합쳐지게 된 여러 가지 세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감과 호 자체를 만들어 나가게 된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예시 중에 하나였죠. 제가 보여드릴 건 앵그리버드의 일종의 변환의 순간들이에요. 앵그리버드는 게임만으로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상과 우리 세계의 현실의 변환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재미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 자체가 점점 사람들이 체화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되게 뻔한 게임인데 단지 가상 세계에 있는 거를 물리 세계로 변화했을 때 사람들이 받게 되는 감흥, 재미, 흥미, 충격 자체가 굉장히 곡연산으로 이렇게 배가 되는 모습들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예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차와 변환 자체가 점점 일치화되는 많은 장면들은 수많은 대중문화를 통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One of the really interesting things, 이것도 and 시간이 you 없어 also 많이 have a lot of 보여드리지 restrictions around where 못하겠지만 you can take a helicopter 굉장히 게임 and 엔진 film it. You 인터페이스가 can't get 유사해서 below 500 feet 혹은 above the 역으로 tops of any 이런 buildings. 영화, What made this 영화의 어떤 CG 제작 across the 자체가 city, 게임 엔진 쪽으로 넘어왔다고 day and night,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multiple levels. 이런 것들 자체 너무나 유명한 게임이죠. 갓 오브 3 같은 경우도 예, 아까 봤던 영화의 프로덕션 장면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So this is that scene from the trailer. Oh yeah, this is from the actual I trailer. think I'm weak because I know I was never what you wanted. 여기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 CG와 현실을 분간할 수 없다는 이게 사족이 돼버렸죠. 그만큼 정말 일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겹쳐지고 있다. 그리고 KDA, 팝스타라는 뮤직비디오 굉장히 유명하죠. 롤 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 아실 거예요. 2018년도에 나오자마자 가상의 캐릭터들이 음악을 한다.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는 지점도 우리의 미감이나 우리의 호나 우리의 어떤 관점 자체가 얼마나 이 경계 자체가 없음을 느끼게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줬죠. 어제까지 4억 4천만 뷰라는 그런 수치까지도 검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그리고 게임과 일상의 어떤 차이를 얼마나 무화시키는가, 그리고 게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전파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자체도 많이 변했어요. 과거의 게임은 무조건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전투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퀘스트라는 어떤 특정 목표를 받고 엔딩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그런 측면이었다면은 게임 자체도 많은 그러니까 모습을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2012년도에 출시했던 저니라는 게임일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저의 거의 탑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안에는 전투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한 퀘스트도 없고요. 오로지 사막이라는 행성을 내가 무작정 여행을 하는 게임이고 그 여행을 하는 와중에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자체가 게임의 모든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여우는 제가 볼 때 어떤 영화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고요. 그 무언가를 우리한테 선사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플레이라는 우리의 행위일 겁니다. 페이퍼 플리즈라는 인디게임인데 얘 역시도 권력 그리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과 위계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을 줬던 게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게임은 단지 게임이다라는 걸 이미 넘어섰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스 핀치의 모험 같은 경우도 책 형식의 스토리텔링에 인터랙티비티와 플레이라는 게 가미됐을 때 어떠한 다른 차원의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준 예시가 될 겁니다. 이런 게임 쪽에서 예술적인 접근이라든지 게임 쪽에서 문화적인 접근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네트워크와 방송이 게임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새로운 지형도일 거예요. 그 이전에 게임을 플레이한다 이외에 게임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게 이런 책들이었죠. 네트워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들을 보는 유일한 수단이 아마 이런 책들이었을 거예요. 게임 잡지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방송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게임이 스포츠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의 외연이 확장되고 플레이라는 행위 자체가 또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플레이는 컨트롤러를 가지고 마우스와 키보드나 이런 게임 컨트롤을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는 게 몰입으로서의 플레이였다면은 보는 것 자체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말하는 게 이런 순간들일 거예요. 2004년도 스타크래프트 1의 전성기죠. 이때 보통 10만 명 단위가 모였다고 해요. 제가 밑에 살짝 쓰긴 했는데 이때 아마 프로야구 그 부산 경기장에 올스타전 진행될 때 15,000명이 모였는데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때문에 10만 명이 모였다. 이런 게임의 위상 변화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네요. 게임 방송과 결합했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저는 이거를 뭔가 좀 되게 시적이긴 한데 유튜버가 모닥불을 시연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게임이 처음 등장하죠. 마비노기가 대표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게임과 네트워크 결합해서 보는 게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보는 게임 안에도 플레이적인 요소가 새로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게임과 네트워크 플러스 공유 문화가 모이면서 노는 게임으로까지 발현이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게임의 법칙과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르자 호라이즌 3라는 레이싱 게임이죠. 이 레이싱 게임인데 단지 나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내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수복카를 문다는 재미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또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우체국 택배차, 쿠팡 택배차가 서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의 툴과 게임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만의 무언가를 재밌게 만들어내고 이것들 자체로 유의를 하게 되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모습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임에 대한 어떤 지표 그리고 스포츠와 게임이 맞물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거는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장면 그리고 유튜버가 이거를 송출하고 있는 장면인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중간에 게임 플레이 장면이 있고 왼쪽이나 어느 구석에 유튜버가 모습이 보이고 그 밑에 채팅창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단지 마우스나 키보드 혹은 컨트롤을 이용해서 뭔가 게임을 플레이한다가 아니라 채팅창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유튜버를 플레이하는 시청자라는 새로운 플레이의 구도가 생성이 되는 굉장히 재밌는 새로운 지형도가 보여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은 플레이어를 플레이하는 게임적 요소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니까 게임이라는 단지 하나 게임이 있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단독 플레이어가 있던 굉장히 전통적인 요소에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가 개입이 되면서 또 다른 수많은 플레이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플레이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여러 가지 담론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담론과 대화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은 전통의 게임에서의 뭐 QT나 여러 가지 컨트롤적인 요소를 떠나서 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면까지도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리밍 현상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거는 아마 뭐 베냐민이나 그 이전 많은 매체 이론가들이 TV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송출하는 존재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발화될 수 있는 그런 의미와 상당히 많이 겹치게 부분일 거예요. 시간 요소가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걸 넘어서 결국 플레이어가 능동적인 유의를 하게 된다. 플레이어 자체가 새로운 크리에이터로서 작용을 되는 수많은 단초들이 나오게 된다. 이건 아마 나중에 작가님들과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엘더 스크롤이라는 롤플레잉 게임, 굉장히 고전적인 롤플레잉 게임 안에서 우리는 에디터 툴을 이용해서 토마스라는 것들을 새롭게 등장시킨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레이싱 게임 안에서 택배 차들을 등장시켜서 게임한다. 혹은 요즘 그 커스터마이징 기능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이거가 될 거예요. 창작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이전에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특정 작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었다. 결국 유희가 된 창작에 대한 개념이나 또 한 가지 부캐 얘기할 때 나왔을 거예요. 능동적인 자기 투영과 이탈을 관계 훈련 통해서 내 안에 캐릭터를 늘어나가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사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훈련 통해서 내 스스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발화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게임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레이라는 그런 행위 자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레이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얘기들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오늘날의 세상 자체는 굉장히 가능성의 세상이고 기획한 세상인데 우리는 게임이라는 어떤 매체 혹은 대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하거나 연습을 해서 실제 세계와 연동시켜서 우리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게임은 예술이다라는 규정은 좀 이제는 약간 지났어요. 당연히 게임은 예술 될 수 있다 해서 게임은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게임은 대중문화 혹은 순수 예술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레이어 층 사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게임을 활용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나의 도구로서 혹은 어떤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혹은 확장 자체의 틀로서 활용을 하면서 예술적 특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로서의 게임이 우리한테 다가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트란 게임, 이거는 제가 3분 안에 간단하게 끝낼게요. 간단한 전사예요. 당연히 게임과 예술에 대한 관계를 때 미디어아트라는 게 빠질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매체나 기술 자체를 예술적인 층위에서 다루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빅남준이라는 존재를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1965년도에 닉슨 TV, 그러니까 TV가 단지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플레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자기작을 이용해서 TV의 어떤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개입이고 인터랙션한 측면 자체가 게임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몬트리올 엑스포 67년도에 이런 인터랙티브 무비 자체가 이미 등장했었어요. 이것 역시도 선택에 의한 그리고 인터랙티비티에 관련된 게임의 요소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대중문화에 보여줬던 사례들이고 너무나 유명한 제프리 쇼의 레저블 시티 같은 경우도 컨트롤러가 아니라 내가 일상의 자전거란 밟는 행위를 통해서 가상 세계 안에서 나를 투영시키고 가상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굉장히 게임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가 본격적으로 현대미술 쪽에 등장을 한 게 된 거는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제3회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서 2004년이었죠. 디지털 호모 루덴스라는 주제로 게임과 플레이가 돼서 본격적으로 유독권 미술관에서 얘기를 시작한 게 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겹쳐있었던 게 메타버스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생각보다 메타버스가 되게 오래된 미래였던 거죠. 세컨드 라이프, 세라라고 불리는 거에서 이미 그 안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대. 그 안에서 취직한대. 그 안에서 돈을 번대. 라는 일상과 그러니까 가상과 물리세계 현실이 이미 접점이 있었다는 하지만 이게 너무 빨랐던 거죠.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미디어 아트와 게임 쪽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아트센터 나비의 존재예요. 이미 2006년도에 지금 이게 아트센터 나비의 1회 아카데미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도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2009년 같은 경우 상상마다 지금 홍대 쪽에 있죠. KTNG 쪽에서 전자력관 소년이라는 기획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예, 저희와도 그 연관이 있는 NC 쪽인데 경기도미술관에서 가치적 면접.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 안에서 정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네, 그 안에 일상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정말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굉장히 입지전적인 예, 사건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전시가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했다는 그런 전사들이 있었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술사 안에서 포토제닉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2012년도에 모마에서 비디오 게임을 영구 소장하겠다 발표를 했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예, 갑론을박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요거였죠. 가디언지여서 예, 조나단 존스라는 평론가가 미안해 모마 비디오 게임은 아트가 아니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 순간 자체가 예, 게임과 예술의 교차 지점의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모마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의 외연 확장 대표적으로 1940년도에 세계 최초로 사진 분과를 설립했고 초대 큐레이터로 그 사진사에서 너무 유명한 버먼트 뉴홀이라는 사람이 사진 분과를 설립하면서 제도권을 넘어온 결정적인 순간 되게 신기하게도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12년도에 네, 팔로 안토넬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쪽 큐레이터죠. 이분이 비디오 게임이 예술이다라고 선언을 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 자체를 유념할 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2016년에 뉴게임 플레이라고 예, 백남야센터에서 게임을 굉장히 담론적으로 얘기하는 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저도 참여했었는데 멤버블 게임 아카데미 쪽에서 미래 게임에 담다라고 2016년도 1년에 걸쳐서 게임 그러니까 학생들 대상과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 대상으로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작가와 같이 게임 아트까지 나가게 되는 네,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가상정보라는 역시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에란겔 다크토어라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위에서 퍼포먼스 진행했던 그런 재밌는 순간들도 있었죠. 그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네, 전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일상의 언어 논리 행위에 깊숙이 파고들어온 게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캐리, 순사, 신박하다, 어그로, 너프버프, 쿨타임. 일상 용어들 자체가 게임 쪽에서 많이 비롯되어 왔다는 거. 그리고 이 많은 단어들이 와우에서 비롯됐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작가님들과 같이 얘기해볼 그런 꼭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게임이 뭐지? 플레이라는 행위는 뭐지? 그리고 예술에서의 게임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대전제로 깔고 작가님과 많은 얘기를 좀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유, 살짝 오버했는데 네, 제 발표는 요거였습니다. 게임이 대체 우리한테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게임과 예술이 접합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급하긴 했지만은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를 끝으로 제 앞에 발표를 좀 마치고요. 이후에 작가님과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작가님과 요거를 기반으로 그리고 작가님들의 지금 전시 작업들을 연계시켜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작가분들 소개를 한 뒤에 이제 허대찬님께서 준비하신 공통 질문들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오주영 작가님, 김태환 작가님, 김성현 작가님 그리고 SOS 팀 순으로 네,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빠르게 제 작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전 시립미술관 그 게임과 예술 한상의 전주전에서 두 가지 형태의 레트로 게임풍의 그 내러티브 게임을 제안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쥐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연구실에서 쥐가 되면서 과학적 진실을 찾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거를 게임적인 요소로 풀어보았던 작품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AI, 교육용 AI가 되어서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 떠나면서 그 AI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제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과학적 사실들과 우연한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플레이어가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을 제안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환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네, 들리시나요? 오디오에 제가 살짝 끊겨가지고.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네. 네, 저는 이제 인간이 그 세계를 감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실제와 허구를 점점 혼동해가는 현 시점에서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더 이제 심화돼서 그 실제와 가상의 개념이 더 이제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걸 보고 있고, 그런 인터 리얼리티라는 공간을 시청각적으로 주로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환상의 전조에서는 이제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플레이어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각적인 매체를 후각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성현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에서 노준현 교수님 지도하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 중인 김성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학부 시절에 영상 디자인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흥미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쉐이더라고 해서 그래픽스 카드를 이용해서 뭐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짜는 걸 좋아해서 이제 틈날 때마다 코딩하고 결과물을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SOS 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그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전성진 작가님이 손을 드셔서 그럼 전성진 작가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성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문화기술대학원 UBR, 유비쿼터스 버추얼 리얼리티 랩에서 오은택 교수님 지도하에 이제 석사과정 2년차로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네, 제 주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과 인간을 이제 아트라는 주제로 조금 더 관계를 이어볼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아트 중에서도 이제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써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인터랙션을 주고 사람이 이제 스쳐 지나가던 자연을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SOS 팀의 홍진석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홍진석이고, 저는 학부 때 전공은 아트 앤 테크놀로지로 그 되게 아트적인 요소와 테크놀로지적인 요소를 두루 공부하여서 오게 되었고, 원래 그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번 전시에서 거기에서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넣어서 좀 더 관객이 그 게임의 요소 중에 하나인 자발성을 가지고 관객이 좀 더 이 주제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물을 하고 싶어서 전시에 참여하여서 오랑이라는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기술대학원 비주얼 코그니션 랩에서 이정미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에서는 SOS 구성체 중 하나인 연결의 작가로 참여하였고요. 연결은 모빌 설치물이랑 AR 평면 증강 오브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meaningful gamification 방법론을 적용해서 관객분들께 이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게임화 연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게임화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설치작에 처음 도전하는 전시여서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비디오를 켜주신 작가분들 소개는 마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시 허대찬 연사님으로 넘어가서 그 허대찬 연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공통 질문들을 이제 각 작가분들께 한번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뭐 아무래도
작가로서 전시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작품으로서의 여러 가지 게임의 어떤 모티브를 함거나 아니면 게임을 주제로 하거나 게임 자체 형태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신 지점 너무나 재밌게 잘 봤어요.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결국 규정의 지점부터 뭐 시작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좀 하기는 좀 애매하고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얘기들이 되게 많죠. 게임 아트 혹은 아트 게임 혹은 게임 앤드 아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일단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작가님들 스스로 혹은 다른 창작자분들께서는 이게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 자체가 너무 또 하나의 틀이다. 난 이것과 다른 무언가의 가운데 결 혹은 다른 결이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뭐 소개를 하자면은 게임 아트라고 불리는 것 같은 경우는 게임을 주제 또는 방법 등으로 다루면서 진행한 예술의 방점이 찍혀있는 어떤 개념일 거고요. 아트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적인 방점이죠. 예술적 목적 또는 방법 또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인 거고 게임과 아트를 좀 애매하게 얘기할 때는 게임과 아트가 함께하며 자아낸 무엇 혹은 벌어지는 무언가 또는 둘이 뭔가 상호 교체하면서 사이를 벌리는 틈 혹은 새로운 접경지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들 그냥 저도 직접 보지 못해서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게임 매체 자체에 대한 접근으로서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인터페이스라든지 혹은 게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논리와 구조 혹은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면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라는 레이어 혹은 이미지라는 레이어 아래쪽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걸 가시화해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뭔가 어떻게 보면 장을 만들고 싶은 연결시킬 장을 만들고 싶긴 어떻게 보면 게임 매체에 대한 접근으로서 뭐 김성현 작가님, 김태현 작가님, 여민아 작가님, 뭐 이승원 작가님 어떤 그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법으로서의 게임, 예를 들어서 생태라는 주제, 연결이라는 주제 자체를 주제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구성해 나가고 가시화하는 방법으로서의 게임을 좀 응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주영 작가님이나 김태현 작가님, 홍기성 작가님, 뭐 진원희 작가님을 그냥 제가 간략하게 좀 제 나름의 관점에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반영된 게 저의 공통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자가 바라는 게임의 어떤 모습, 그리고 게임의 역할이라든지 게임의 논리가 서로 굉장히 좀 같거나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임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전사 쪽에 많이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라는 어떤 역할이나 범위 혹은 기능 자체가 갈수록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그 스펙트럼들 중에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같이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서 저도 오히려 이 텍스트와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서 고민을 더 이어나가셨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 저는 내러티브에 관심이 있었고 작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참여자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하다가 게임이라는 매체가 주는 어떤 단순성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요. 특히 제가 사용하는 어떤 레트로 게임이라는 게 결국엔 8비트 픽셀 같은 엄청 작은 그리고 네모난 각진 추상화된 이미지들로 구성된 게임들인데 이렇게 약간 조금 아이콘화된 이미지들이 주는 어떤 특유의 감상이라든지 그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트 게임, 즉 예술적인 목적을 가졌지만 그 형태만 게임을 빌렸을 뿐이지 완전히 그 메시지를 좀 통제하에서 들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 게임을 많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저 또한 게임이 어떤 적이 있어야 되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아이템을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결론이 있는 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앞에서 끝으로 갈수록 결론이 있는 그런 방식은 차용을 했지만 뭐 먹이를 먹으면 역으로 뭐 쥐가 더 점점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든지 무거워지거나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공간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방식 같은 게 좀 이번 게임이라는 그 매체를 어떻게 예술적인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 좀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봤을 때도
관객분들이 보실 때 보면은 집중도가 한 2분 정도라면 게임은 특이하게 이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도 반드시 기다렸다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특이한 그 관객 패턴이 있거든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제가 성장해온 배경에도 게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세대들은 더 게임에 익숙하고 거기 언어에 맞춰서 살아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예술의 형태도 자꾸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초반에 아까 회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진 그리고 미디어 아트, 게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또한 게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급진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예술의 총합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모든 내러티브라든지 구도 또 그리고 어떤 그래픽적인 우월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완벽하게 어떤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게임을 오히려 저는 아트 게임으로서 목적을 가진 형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 게임의 특성에 대해서 게임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을 이제 상호작용성과 유희의 속성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속성들은 사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희의 속성은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다른 일반적인 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상호작용성 또한 뭐 어떤 사람들은 소설을 보면서 작가와 소통하는 것 같다, 뭐 그림을 보면서 작가와 소통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또 뭐 그 연주자에게 뭐 소통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매체에서도 어떤 유저와 제작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실시간 상호작용이야말로 게임의 특성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극이나 길거리 공연에서도 실시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객들과. 그러면 연극이나 길거리 공연은 게임일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목표가 있어야 게임인가? 뭐 적이 있어야 게임인가? 아니면 목적 없이 그러면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임은 게임이 아닌가? 자동 사냥이 가능해서 유저가 전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냥을 해주는 게임은 게임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게임에 대해서, 게임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유사성이 뭐냐면은 어떤 구성원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구성원들 간에는 어떤 공유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인 가족으로 묶일 수 있다. 그게 게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 일부와 닮았다면은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만큼 테두리가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을 정말 극단적으로 하면 전통적인 뭐 콜 오브 듀티나 뭐 이런 목표가 있고 적이 있고 명확하게 뭐 죽이고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전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뭔가 목표가 뚜렷하게 없고, 아니면 마인크래프트라던가 아예 목표가 존재하지 않죠. 내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거의 영화 수준의 자동 사냥이 된다 이런다던가 너무너무 달라요, 게임 안에서는. 근데 그게 다 이 개념이 굉장히 그 가족 유사성에 의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편입시킬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게임이랑 조금 닮기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게임의 굉장히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게임의 매력이지 게임만의 매력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사실 성인이 말씀 비슷한 것 같아요. 상상력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체라면은 다 게임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크게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예인지 모르게 제가 전 게임을 해서 93년도, 94년도부터 나온 게임들을 이제 막 접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 당시 파랜드 스토리 아니면 튜러스나 막 이런 판타지 게임을 하면은
그것들이 제 꿈에서 나와서 그 경험이 확장이 되고 실제로 막 그런 피비린내 같은 것들을 꿈속에서 제가 맡기도 하고 그렇게 오감의 영역이 다 자극이 되는데 이런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매체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감독의 의도대로 혹은 어느 정도는 열려 있지만 이제 정해진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가깝다면은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까 허세찬 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에디트 핀치 같은 그런 시뮬레이터류의 게임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쿠킹 시뮬레이터, 수술 시뮬레이터도 나오고 트럭 시뮬레이터도 나오고 심지어 염소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염소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게임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인간의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고 자극하고 그걸 계속 감각을 전이시켜서 확장시키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를 그걸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시키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유저, 플레이어가 스스로 이제 목표를 찾고 그걸 퀘스트를 깨듯이 이제 행동을 한다는 점인데요. 아까 그 성현님께서 이제 아까 그 파렌트 택틱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제 93년도에 나온 턴제 게임인데 그 칼 맞으면은 이제 아프잖아요. 플레이어가. 이게 마치 저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 계속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 전 턴으로 계속 불러오기를 해서 최선의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포션을 먹고 한번 싸워볼까? 아니면은 칼을 쓰지 말고 마법을 써볼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 사실 게임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제 룰 베이스의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분명히 흘러갔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퀘스트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쉬기도 하고 누군가는 뭔가 타임런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어려운 모드를 일부러 만들어서 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그 유저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뭔가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임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누군가는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누구는 막 무용을 하기도 하고 그 하나의 벽에서 여러 좌표들의 다른 효과들이 나오면서 해당 공간 안에서 본인 움직임이 이제 가상 공간 속에 투영이 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서로 이렇게 지켜본다든가 그럼 자기의 벽은 볼 수 없고 상대의 벽만 관찰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든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그 안에서 목표를 찾고 행동한다는 점이 저는 게임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정말 본인들의 관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게임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게임이 대체 예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같이 정리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준님,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몇 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시 마무리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1시보다는 조금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준비된 질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쉽을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얘기 살짝 좀 더 뒤로 미루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작가님들도 같이 뭐 얘기할 게임이라는 어떤 존재 혹은 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품이 어떻게 하면 게임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미디어 아트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제 주제가 게임과 예술이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낸 설계한 이런 미디어 아트가 게임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릴 적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랙션이랑 보상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작품 앞에 사람이 오면 키넥트 모션 센서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화해서 이제 연기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설계한 그런 인터랙션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제 경험하고 또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 또 이제 어쨌든 그 제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트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모든 모습들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조금 미디어 아트로서 좀 더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전이라는 게임도 이제 뭐 전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용자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도 이제 그 순간순간이 다 아름답다라는 걸 조금 드러내주는 약간 저와 결이 비슷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게임들을 조금 좀 자극적인 보상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 게임을 지속하도록 이제 좀 푸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알지 못했는데 제가 스토리 있는 게임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을 하지 못해. 중간에 좀 어렵거나 좀 재미가 없다 싶으면 이제 끝까지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제 피파라는 게임이 있어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단기적인 보상,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모르게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삶은 그거 반대로 조금 자연과 좀 친화적이고 좀 명상을 하면서 좀 그런 세로토닌이 하이되는 그런 자극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저의 작품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전시 제목이 게임과 아트이니까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게 왜 게임일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주고 싶은 보상은 조금 더 세로토닌 하이한 보상이었어요. 약간 안정되고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보상을 주고자 싶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그 세상의 게임과는 다른 그런 보상을 느꼈을 때 오는 좀 만족감, 좀 색다른 그런 행복감을 조금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자 작가님들께서 바라보는 게임이라는 어떤 대상 혹은 방법 혹은 존재가 어떤 것들인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러티브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임의 어떤 가능성 혹은 김성 작가님께서 뭐 가족 유사성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매체들이 같이 묶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그것들을 녹아내면서 나오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무언가 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감각들 자체도 디지털이라는 어떤 존재 혹은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의 감각이라면은 정말 1대1이었잖아요. 시각이면 시각, 뭐 청각이면 청각. 공감각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그 자체가 정말 물질적이나 본질적으로 합쳐진다라기보다는 감각기관의 어떤 혼용을 통해서 그 이상의 뭐 제3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디지털 이후 그리고 게임이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에 대한 것들이라면은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란시키는 거죠. 시각을 청각으로 변화시킨다. 가능해졌어요. 뭐 촉각을 시각적으로, 촉각 자체를 청각으로 변화시킨다. 혹은 이것들을 막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던진다. 이런 것들 자체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러티브화 묶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들 중에 그걸 섞어가지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틈을 벌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게임의 가능성. 아까 작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약간 좀 뭐 인용을 하자면은 뭐든지 가능한 확장성이라든지 상상력 자체를 증폭해서 구현을 한다. 근데 그게 동시에 납득이 가능해. 이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그것들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물리 엔진 기반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들은 개연성과 당연히 그렇게 되라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런 감각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에 혹은 현실 자체의 어떤 법칙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당연함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오는 개연성과 피핀성이라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물리적 제약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가능성.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 하나 규칙을 너무 철저히 지키는 거고 하나 규칙을 비틀거나 무너뜨리는 건데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임이라는 어떤 매체 혹은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또 다른 뭔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이해 자체가 자들의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다, 혹은 관람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공통점은 아마 이게 또 마지막 논의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객 혹은 플레이어라는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의 존재겠죠. 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 다른 그 이전 어떤 문화 혹은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러한 문화적인 결과물과 다른 지점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랙션, 관계에 대한 어떤 방법,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플레이라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몰입감을 불러일으키냐 혹은 환기를 시키느냐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의 예술작품, 뭐 그 이전의 다른 매체와는 정말 다른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게 게임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특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관계성, 그러니까 작품과 작품을 마주하는 관객과의 관계를 다르게 제안하고 그 관계 자체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게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이거 자체, 이 특성 자체가 미디어 아트로서의 게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궁금해지는 거는 작가님들의 이 게임을 마주하는 관객이 작가님들의 작품과 어떤 관계 형성을 맺게 만드는가에 대한 장치 혹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게임적인 어떤 용어로 얘기하자면 플레이라는 게 될 수 있을 텐데, 각자가 어떻게 규정하신 혹은 세팅하신 고안하신 플레이의 어떤 과정 혹은 플레이의 인터페이스가 어떨지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게임이 어떤 관객이 게임의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할 때 어떠한 새로운 그런 세계관의 일부가 되고 좀 끊임없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 길 끝에 자신만의 경험을 얻어가는 어떠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까 그 발표 때 언급해 주신 그 시드 마이어의 코트도 맥이 좀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자체가 그 플레이어한테 어떤 커스터마이징 된 경험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그 커스터마이징 된 경험이 미리 어떤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플레이어의 해석에 따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시에서 선보이는 제 작품 연결 같은 경우에도 좀 추상적인 게임 아이콘으로 자체적인 해석을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관람객분들이 플레이어가 되어서 이제 연결고리를 직접 찾아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뭔가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경험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얻어간다는 점에서 그 게임이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감히 제가 그리는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그 게임에 대한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것도 게임인가 아닌가를 계속 고민하게 될 만큼 그 정의가 확대가 되고 그 경계선이 좀 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작가님들 혹시 같이 얘기해 보실 만한 꼭지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읽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게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일까 하면서 제가 도출한 대답이 사실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플레이어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모바일 증강현실로 그 작품에 그 제어하는 프로토콜을 보내가지고 그 오브제 작품이 제어가 가능한데, 이것이 완전히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모터가 막 터질도록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디폴트 스테이트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분만 켜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관객분들, 플레이어라고 일컬어지는 관객분들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작업물을 구상했고 해냈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그 플레이어가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게임에서 이제는 플레이어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게임의 뭐 스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요소들도 제어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고 플레이어가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그 이 게임을 구성해 나가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저는 게임의 되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저도 그 요소를 차용해서 네, 플레이어가 이 작품의 정말 일부가 되어서 행한다는 거, 그렇게 이 작품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조작하고 마음대로 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게임에서 가져오고 싶었던 부분이고 가장 어, 느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재미있고 흥미롭고 뭔가 다음의 사고를 자극하는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계속 너무 재밌네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약간 운영 미숙을 좀 해서 시간이 좀 계속 오버되고 있어서 이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작가님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번 전시와 작가님께 너무 흥미진진한 정말 꼭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시 보고 혹시 기회가 가능하시다면 작가님들 좀 뵙고 또 다른 얘기들 나누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개별 질문까지 가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게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대두가 되고 그게 예술의 영역 그리고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하는 관점 자체를 넓혀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플레이어로서의 관점도 그렇고 세계를 구성하고 거기에 세계 틀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르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틀 자체를 깨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충격 혹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께서 게임이라는 어떤 매체 혹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각자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각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들 자체가 많이 시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 그리고 게임 환경이 그리고 게임 엔진이란 도구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원근법이 그랬던 것처럼 원근법에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근법스럽지 않은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북함? 나아가 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결국은 그 환영이 구성하는 세계 구성, 원리와 법칙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기준점을 원근법에 우선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게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힘이자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미감을 규정하고 우리의 인식의 틀을 규정하고 우리의 시각적 논리 자체를 맞추게 된다는 그게 체화된다는 지점이 굉장히 문화가 갖고 있는 강력함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자 무서운 지점인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작가님들께 굉장히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작가님들께서 작품을 통해 보여주신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돌아가는 강력한 여론이나 돈과 자극에 의해서 문화들이 생성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제시가 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체화의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너무나 익숙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판단과 사고의 지장 없이 체화를 시킨단 말이죠. 하지만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대상과 관점들을 가지고 본인의 시각을 통해서 계속 차이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틈을 벌려주고 계시고 이 틈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숨을 돌리면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아니 이게 대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유지하게 만든 좌표와 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게 예술의 힘이고 예술의 역할이고 작가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그 지점 때문에 나는 수많은 권력과 돈과 문화적인 결과물들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결국 주체라는 지점은
영원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주체를 유지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작가님들이시고 작가님들의 작품이시고 전시고 예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작가님 포함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점을 느끼셨으면 너무나 조금이나 단점을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바람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나아가게 되면서 작가님들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서 행사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고 그리고 중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드마이어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시드마이어 게임 철학 중에서 승자의 모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문명이라는 게임 속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내 병사가 2명이고 상대가 1명일 때 지는 것은 납득해도 내가 20명이고 상대가 10명일 때 지는 거는 납득을 못해요. 그렇게 게이머는 심리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1명이고 상대가 2명인데 내가 이기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의 밸런스가 뭐 어떤 데이터 이런 걸 엄청 밸런스를 잘 맞춰서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게 게이머가 심리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성공적인 게임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랑 알고리즘만으로는 그렇게 즐길 만한 게임 또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도 어떻게 어찌저찌 아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도 순수히 게임에 사용된 기술 또는 이제 참여 작가들이 가진 그런 기술적 지식만을 이제 뽐내는 전시였더라면 이렇게 흥미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이 더해진 덕분에 이렇게 관객이자 플레이어인 참여자들의 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션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전시장에 아직 가보지 않으신 분 계시면 이제 대전 창작센터 가셔서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이제 시티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뭐 공연 기획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해서 오늘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작가분들이 이어갈 작업에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도 전시회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